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물류관리사 물류관련 법규 개정법령 특강 진행할 저는 전표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상당히 더운 여름날인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우리가 물류관리사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물류관련 법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많이 했고 과목 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물류관리사 물류관련 법규만은 상당히 어렵고 과락이 속출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년 보면 물류관리사 합격률이 45%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절반 가까이 합격을 하죠. 근데 나머지 떨어지는 분들의 대다수가 물류 관련 법규가 과락이 나거나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관련 법규가 그만큼 중요하고 최근에 개정 법령 관련돼서도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특강을 좀 마련했습니다. 자, 특강에 앞서서 우리 물류 관련 법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죠. 우리 7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한 달도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출 부분 위주, 그 다음에 암기사항, 숫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가장 중요한 법률이겠죠. 8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가 다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때요?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달달달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법률이 물류시설법입니다. 물류시설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공이 8문제가 나오는데 둘 다 개정사항이 있어요. 개정사항. 요것도 개정사항, 요것도 개정사항이 좀 있죠. 세 번째 법률이 유통산업발전법인데 유통산업발전법은 매년 개정이 거의 없어요.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금의 개정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는데 이거는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관련돼서는 또 특히나 민자철도 관련돼서 규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에서 한 4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 운송사업법 3문제. 그 다음에 농안법 있죠? 농안법.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에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2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농안법 관련돼서도 개정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7개 법률인데 이 중에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고 강약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물류정책 기본법은 정말 달달달 하셔야 된다. 달달달.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10문제가 나오죠. 중요한 법이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3가지요. 하나는 운송사업. 그 다음에 운송주선사업이죠. 운송주선사업. 또 하나는 운송가맹사업.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나와야 하나 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포인트를 잘 주셔야 된다. 또 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요 3가지 사업 말고도 강론 부분이 있어요. 강론. 이 강론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위수탁계약 같은 거 잘 나오죠. 위수탁계약. 적재물 배상보험 매번 나옵니다. 적재물 배상보험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또 뭐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지도조사한테 신고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이거 말고 공제사업 같은 것들, 공제사업, 그 다음에 공제조합, 이런 것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강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꼼꼼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유통산업발전법, 이거는 매년 개정이 없어요. 개정이 없고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유통산업발전법 관련돼서도 어때요? 계획 부분이 있어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 다음 실태조사 이런 것들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유통산업발전법 관련돼서 또 뭐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체인 사업이라든가 상점과 진흥조합이라든가 전문상가 단지라든가 그쵸? 유통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잘 나오고 공동 집배송센터 잘 나오고 대규모 점포 등 두 문제 출제된다라는 거. 그다음 유통 분쟁 조정 위원회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얘네들 나오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고득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은 법 조문이 얼마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저하게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특히 빈출 부분 잘 정리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류시설법 공부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기출 부분, 빈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달라. 그 다음에 개정사항이 있더라면 꼼꼼하게 지켜봐 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2024년도 개정법률 하고 있는데 2024년도 뿐만이 아니라 2023년도 내용들 중에서도 또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정책기본법부터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물류정책기본법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꼼꼼하게 얘네들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된다. 농안법은 시간 없으면 스킵할 수도 있어요. 자, 7개 법률 중에서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이 내용이 제일 많고 법조문이 제일 많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까지 엄청 많죠. 두 번째 많은 게 얘예요. 두 번째 많은 게. 근데 문제는 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올지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자, 첫 번째 법률인자. 자, 물류정책기본법인데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조금 의미 있는 규정들이 조금 들어가고 삭제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인데, 위원회 조직은 중요하죠. 위원회 조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법 제18조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면서 새로운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2024년도 1월 달에. 신설이 되면서 신설 규정에 따른 시행령이 또 얼마 전에 7월 달에 또 새롭게 들어갔단 말이죠. 법률 규정은 2024년도 1월 9일인가요? 1월 9일인가요? 1월 달에 신설이 됐고, 시행령은 올해 7월 달에 이게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법 제19조에 2에 보면 전문위원회 제도가 신설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두 가지 녹색물류전문위원회란 거 하나, 그 다음에 생활물류전문위원회란 거 둘, 이 두 가지를 둘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에요. 제2항이 뭐냐면 전문위원회의 구성,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7월 달에 들어왔다. 7월 달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13조에 2에 보면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는 다음 구분에 따른 사항을 조사, 연구, 검토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출제될 수가 있겠죠. 녹색물류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서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제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고 조사, 검토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그 다음에 제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조사,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한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한 문제로. 그래서 이 부분, 자, 첫 번째 요거 두 가지죠. 하나는 녹색물류 전문위원회, 생활물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 하나. 여기에 따라 시행령 보면 녹색물류 전문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한다? 조사, 연구,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생활물류 전문위원회는 이런 것들이에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제안에 관한 사항들을 갖다가 조사,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네 가지네, 네 가지. 네 가지를 조사,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 자, 2항에 보면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게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숫자는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숫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 규정 매우 중요하죠. 뭐 33,000제곱미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복합물류 터미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창고에 가면 뭐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4500제곱미터.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보관 장소와 보관 시설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공동집회성센터에 가면은 거기도 나오죠. 3만 제곱미터. 촉진지구가 되려면 뭐 10만 제곱미터 뭐 이런 거 나오죠. 이 면적 규정 아주 중요하다, 숫자. 그 다음 기간에 관련된 거, 기간. 며칠, 몇 월 이런 거 나오죠. 며칠, 몇 월. 그 다음에 퍼센트지 아니면은 뭐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20, 100분의 30 뭐 다 나오죠. 이런 숫자들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요성은 조금 떨어져요. 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건데 생각보다는 이 부분은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 맨 마지막에 보면 각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거, 이 정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한 문제짜리도 나올 수도 있다. 기존 내용 합쳐가지고 한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23조, 법제 23조, 물류 공동화 자동화의 촉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 관련해서 이 파란색 부분, 이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우리 일단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관련돼서 이 4명의 주체에 대해서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4명. 여기 이상한 애가 하나 뿅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도지사죠. 지장군수구청장? 아닙니다. 국장, 회장, 산장, 시도지사다. 관세청장? 아니에요. 관세청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관세청장은 여기 나와 있는 국장, 회장, 산장,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물류의 정보화에 나오죠. 물류 정보화의 주체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기서는 누구? 지도지사가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지원 내용이 쭉 나왔는데 새롭게 들어간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밖에 첨단, 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자, 다음 중 첨단, 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분이 있고요. 제1호에 따른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도 들어가 있다는 거. 제2호에 따른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을 사용해서 제1호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이런 것들도 있고. 축산법 제2조 3호에 따른 축산물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새롭게 들어와 있는 내용이죠. 그 밖에 첨단 부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지원 항목 중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로 들어온 규정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물류 공동화 자동화 촉진 관련해서 지원사항에 해당한다. 지원사항. 이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알아두시고 4번에 보면 녹색물류 협의기구 법제 60조 2에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이제 과징금 규정인데 과징금은 아주 중요하죠. 한두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어느 법률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과징금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 근데 법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운수사법, 뭐 철도사법 등등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다 빠졌어요. 이번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규정 자체가 없어졌다. 일괄 삭제다. 법마다 다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과징금 규정에 관련돼서 변화가 꽤 많죠.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물류정책 기본법 관련돼서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 그 다음에 과징금의 금액에 관련돼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 종별, 과징금 금액 별표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에 보면 지도지사는 국제물류추선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서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액이 얼마?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경감할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그 총액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제3항, 요 3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 행위자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별표 3에 따른 과징 금액이 얼마? 100분의 70. 요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숫자는 항상 중요하다. 숫자는 진짜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달달달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가 있겠다. 다만 이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해서 적용하진 않는다. 그 사항이 어떤 거냐? 기억번,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이 떨어지거나, 두 번째, 경제 위기 등으로 위반 행위자가 속한 시장,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70. 요거는 날라갔어요. 금액 1천만 원, 이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물류정책기본법상 과징금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서 하죠.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요게 부과를 하는데, 부과 주체가 누구죠? 시도지사. 이것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꼼꼼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고요. 자, 물류시설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시설법 관련돼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 요게 실수요 검증 관련돼서 요게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신설이죠, 신설. 실수요 검증 주체가 누구예요? 국장 또는 또 누구예요? 시도지사. 얘네들이 누구냐면 물류단지 지정권자예요. 물류단지 지정권자다. 물류단지를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얘가 지정하게 돼 있죠. 어느 경우입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단지 지정하는 경우, 국가정책사업, 국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만드는 경우,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또 하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물류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때는 시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기 이전에는 실수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실수요 검증의 주체도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새롭게 2024년도 1월 달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새롭게 들어갔고,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이거 뭡니까? 위원회 조직에 관련된 거니까, 위원회 조직에 관련된 구성, 운영,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2항도, 원래는 이게 2항이고, 이게 4항이에요.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할 수 있다? 해산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도 새롭게 들어갔다. 2024년도 1월 달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물류창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물류창고 관련돼서는 이 빨간색 부분, 색깔이 좀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새롭게 들어간 건데 중요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 배송, 그 다음에 수급 조정을 위한 보관시설이다. 근데 가로 부분이 새롭게 들어간 거죠.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 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서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 배송시설을 포함한다. 이게 새롭게 들어갔는데 중요도는 별로 없다. 물류창고 등록 면적인데요.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우리 물류창고 등록 면적 나오잖아.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 하나 나오죠? 4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장소가 나옵니다. 보관 장소. 자, 요 숫자도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같이 알아도. 최근에 또 나왔어요. 다만, 이 보라색 부분, 이게 새롭게 이제 추가됐는데,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롭게 추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문 배송 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바닥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문 배송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뭐 작년도 2023년도 시험 이후에 그쵸 8월 달에 8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보조금 등의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개정이 있었어요. 국장, 회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예전에는 국세 강제 징수에 예 요거 하나만 들어갔는데 또는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새롭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그죠? 수용, 사용, 환지 부분이죠. 환지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환지 부분.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죠. 해당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환지하여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작년도 8월 달에 뭐 새롭게 들어가긴 했는데 중요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아까 했던 내용보다는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죠. 실수요 검증 부분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2024년도. 실수요 검증은 조금 중요하다. 요거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실수요 검증위원회. 위원회 조직도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실수요 검증에 관련된 내용, 검증위원회 부분, 아까 신설된 부분 있었죠? 신설된 부분까지 합쳐서 종합문제로 한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징금 나와 있어요. 과징금.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다 바뀌었던 내용이죠. 물류시설법 관련돼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창고업자가 제17조 1항.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거 없었어요. 물류창고업자에 대해서 2023년도 7월인가 그 이전에는 없었다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원래 물류창고업자는 과징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1천만 원 이게 생긴 거죠, 1천만 원. 1천만 원, 그죠?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죠.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147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자, 두 번째, 4.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6조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한 때, 8이에요, 8. 2조에 따른 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그 사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1478은 뭐냐면 이건 다 뭐냐? 얘네들은 뭐냐면 절대적 취소상이에요. 취소해야만 한다죠? 절대적 취소사항이기 때문에 1478에 대해서 뭘 안 한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왜? 취소당한 건 상당히 강력한 벌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나머지 5번이라든가 6번이라든가 앞에 그렇죠. 2번, 3번 요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 있으면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예요? 국세 강제 징수의 예입니다. 요거에 따라 국세 체납 처분의 예가 아니라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뭐에 대해서? 자, 요거 뭐야? 창고업에 대한 거죠. 창고업.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물류시설법하고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인데 뭐 개정적인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어요. 뭐 중요한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제26조 운송추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자, 운송추선사업은 한 문제가 나오죠. 이거. 한 문제가 나오는데 대체로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다. 준수사항 아니면 취소에 관련된 거죠. 취소.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준수사항. 준수사항이죠. 준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자, 1번,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운송추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서 그 계약 금액 중 일부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추선사업자와 재계약해서 이를 운송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다만, 단서 규정이 있죠. 화물 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차 차주나
개인 운송 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서 다른 운송 주선 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두 개의 지문 상당히 중요하고요. 2번도 중요하죠. 운송 주선 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 주선 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준수사항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3번이 이번에 2024년도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운송주선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 약관의 중개 대리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하여야 한다. must.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 이게 새로 들어간 거예요. 2024년도 1월 9일 날. 나머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운송주선 사업에서는 준수사항 또는 취소,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준수사항 부분에서 하나 바뀐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철도사업법 넘어가도록 하죠. 철도사업법은 좀 대대적인 추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자철도 관련된 법이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법 조문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25조 민자철도 유지,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 이런 것들 들어갔고요. 25조의 2 민자철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여기도 과징금이 들어갔네요. 중요하겠죠. 그럼 25조의 3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실시 협약의 변경 요구. 그다음 25조의 4 민자철도 사업자에 대한 지원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줄여놓은 거죠. 줄여놓은 거. 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한 4-5개가 새롭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요성이 조금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어 잘 보셔야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 철도사업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중부 장관이에요. 이 양 보면 민자철도 사업자는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그 다음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시된 기준을 준수해라. 준수하여야 한다. 네, 국장은 1항에 따른 민자철도 유지,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2년마다, 3년마다 아니면 매년 체크. 소관 민자철도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네 번째, 국장은 사망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 사업자한테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징금도 나와 있죠. 과징금 부과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똑같죠? 민자철도 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숫자 중요하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등으로 위반 행위자가 속한 시장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이런 것들. 이것도 고려해가지고 부과, 징수합니다. 1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도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 부분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실시 협약의 변경용. 사정 변경이라는 건 뭐야?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실시 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1번, 2번, 3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고, 요구를 받은 민자철도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 숫자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 같으면 저런 거 시험에 내겠어요. 그 다음에 사망 보면 국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자철도 관리 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서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원사항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철도사업법에서 이런 부분이 꽤 중요하게 바뀐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있네. 25조에 5도 있네요. 민자철도 관리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련된 부분. 지정도 누가 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요. 누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건 다른 법에도 다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취소사항.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건 절대적 취소고요.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됐습니다. 그 중에서 1호는 절대적 취소이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13조 점용허가 신청, 그다음에 점용허가 기간, 이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30년이었는데 30년. 이게 5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장은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철도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죠. 점용허가.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에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건물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전에 이 지문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부분이잖아요.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또는 이와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년이에요. 50년. 점용 허가 기간이 예전에 30년이었는데 50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1호 이후에는 이거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 이거는 5년이다. 30년에서 5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을 두고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철도사업법 끝내고요. 항만운송사업법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바뀐 게 없고 관리청에 관련된 부분만.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 관련 사업, 그 다음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이게 새롭게 들어온 것이죠. 이게 신설됐다, 신설. 이게 새로울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 신설됐다라는 거예요, 신설됐다.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그 다음에 신고,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항만종합서비스업, 새로 생긴 거죠.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 라이닝이라고 그러죠. 라이닝. 국제물 위해서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및 화물의 고정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과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중 한 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우리는 항만종합서비스, 종합이니까 2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항만용역업 플러스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량이라든가 검수 중에 하나를 같이 해야 된다. 자, 26조 2 항만종합 서비스업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에요. 이때 관리청한테 등록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왔다.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자, 과징금 보면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두 가지. 국세 체납 처분의 예, 국세는 뭐야? 국가행정기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거는 해양수산부 장관 때문에 있는 것이고, 지방행정체제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은 관리청 때문에 있는 것이다. 관리청에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들어가 있지만 시도지사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건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법률은 농안법입니다.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에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볼 분들은 보고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하나 놓았어요. 특히나 뭡니까? 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죠. 이건 항상 중요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중요하잖아요. 농산물 시장에서도 뭐야? 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중요할 수가 있겠다. 2024년도 1월 23일 날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다. 그래서 한번 보라는 얘기죠. 다음 사항의 분쟁을 심의 조정합니다. 뭐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 낙찰 가격,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라는 거. 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입니다. 농안부 장관 아니에요. 농림축산부 장관 아니에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분쟁 조정 사항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신설됐으니까 알아두시는데 숫자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죠.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조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어야 된다. 얼마? 3분의 1 이상.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의 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 제시 등을 위해서 분쟁 조정관을 둘 수 있다. 얘를 둘 수 있다. 특이한 제도죠. 특이한 제도.
근데 5번에 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조정위원회의 차년도 운영계획, 전년도 개최 실적, 전년도 분쟁 조정 사항 등을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한테 매년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새롭게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아니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쫙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률이 뭐 나와야 뭐 한두 개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이거는 간략하게 한번 봐주시고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쯤 관심 있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내용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야? 빈출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얼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암기사항들은 꼼꼼하게 암기하시고 A4 용지에다 중요한 사항, 면적이라든가 뭐 주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리해 가셔가지고 시험 직전에 바로바로 보시면 훨씬 더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물류관리사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